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4.15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각 당의 총선 전략들을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례 후보는 저희 더불어시민당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내주셔야지만이.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한 더불어시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홍걸 비례 후보,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들만 있는 시간을 만들고, 처음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고 그렇게 뽀뽀를 한다거나 키스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이게 성폭력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3 때요. 일단 동시에 만났다고 여겨지는 피해자는 8명에서 10명이고요.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작년에 인터뷰했던 인천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목사에게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변호사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2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 첫날의 풍경,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인터뷰해봅니다.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닦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 선대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이죠. 공표 금지 시점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4부에서 총선 막판 판세 분석해드립니다. 4월 9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인 비례대표 선거. 수많은 비례정당 중 어느 당에 표를 행사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모시고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전략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자,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인데요. 왜 더불어시민당을 뽑아야 하는지 먼저 한마디 듣고 갑시다. 예,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정쟁만 일삼는 정당, 대안 없이 비난만 하고 발목 잡기 하는 정당이나 사리 사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한 더불어시민당에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의 지금 국민 건강 지키기 또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의 11번부터 뒷번호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이었으니까 예. 끝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갈 테고요. 예. 그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원래 두 분은 이제 소수정당. 소수정당에서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수정당에도 육성해 줘야 된다. 그분들에게도 의석을 주는 것이 옳다는 예. 판단하에서 연동제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예. 했으니까 그분들은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원래 이 당으로. 예. 예. 근데 나머지 8분은 이제 민주당과 또 정부와 국정 운영의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을 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참여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 함께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고집하는 분도 있을까요, 혹시? 그러진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더불어시민당이 뭐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예. 아니면 같은 계열이라고 불리는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좀 안 좋게 나오다가 직전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이런 흐름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이제 6일 남았는데. 예,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지역을 한동안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 처음에는 모르시더라고요. 예. 핵심 당원들조차도 헷갈린다. 어느 쪽이 우리 쪽이냐. 심지어 왜 비례정당을 2개를 만들어서 사람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했죠. 예. 더불어시민당이 진짜다. 근데 이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나가서 뛰었고 예. 해서 기본적인 홍보만 돼도 지지율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근데 지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30% 가까이를 더불어시민당이 거의 받아야 30% 그렇죠? 야죠. 예. 그렇죠. 김용걸 후보가 이제 원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 민주당에 이 비례를 신청했었던 분들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소수 정당이 원내 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11번부터 뒤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물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뭐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원래 저희는 당원이고 당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기로 당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예. 약속을 하고 출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당원들이 75% 이상 찬성해가지고 비례정당 참여가 결정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게 당원의 의무를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또 SNS에 열린민주당 또 김의겸, 최강욱, 뭐 정봉주, 주진영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글도 쓰셨고 그 더불어시민당 분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열린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광주 거리를 돌았을 때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원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 예. 근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우리 민주 세력을 속인 것이고 호남의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당시에 호남 몰표가 나왔죠, 국민의당에. 예. 근데 지금은 안철수라는 대권 주자만 없을 뿐이지 지금의 열린민주당도 민주당을 사칭하면서 예. 자신들이 공천에 탈락하거나 민주당에 불만이 있어서 나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이제 당선되고 싶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4년 전 국민의당의 행태와 열린민주당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예.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남 유권자들을 예. 속였고 예. 이번에 열린민주당은 또 다른 한 축인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자들 현혹시키고 예.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야기는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갖고 가게 되는 건데 이거 더불어시민당에서 열린민주당 쪽을 너무 몰아세우고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더불어시민당의 장점을 홍보하든가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우리 이 당원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 탈당해서 무소속 나간 것도 굉장히 큰 해당 행위인데 당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것은 예. 엄청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잘못된 정치 문화는 끝까지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점을 적극 홍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선거 전에 소위 말하는 디스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과연 합당 같은 걸 할 수 있겠느냐? 합당을 왜 합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어저께 분명히 선언하셨죠. 예. 저도 얘기했고 합당, 복당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된 정치 문화, 예. 구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선거 때마다 탈당해서 새로 당 만드는 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권자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겁니다. 집권 세력이 독자적으로 이 과반수를 넘게 해달라. 예. 그래서 뭐 쓸데없는 합당, 복당, 연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도록 깨끗이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유권자들께 호소하는 거죠. 혹시 그 민주당이 일당이 안 돼도 합당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당은 절대 없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더불어시민당의 공약 발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실무자의 미스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통일 외교정책 공약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한다는 공약인데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약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소수정당들과 협상을 할 때 예.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내놨고 그것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취합이 된 건데 예. 그게 이제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올라간 것이죠. 전혀 공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과 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과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럼 편하게. 뭐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예. 모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은 또 남북관계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지금 뭐 코로나19 여파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과는 좀 다른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가장 또 집중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사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따라서 예. 한반도 평화를 끝까지 이루어내겠다. 또 남북 협력으로 우리 민족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과거에도 뭐 생각은 했었지만 이 남북 의료 협력이 절실하다. 예. 북한의 보건 의료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북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 시대가 온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개성 또는 비무장지대에 남북 공동시설을 만들자는 것은 옛날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오갔는데 그중에서도 의료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최우선으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병원을 큰 거 하나 지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당장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게 제재 때문에 외화 부족 때문에 의료기기나 약품을 마음대로 들여가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지어져도 그런 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유엔 제재에서 어떻게든 그런 인도적인 부분은 예외를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남북 협력을 이어나가야죠. 예. 마스크 대란 때 예.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대량 찍어내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예. 있었습니다. 이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이 부분도 또 새롭게 국회가 개원이 되면 당연히 다뤄야 할 의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전향적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는 거겠죠? 당연하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빨리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도 북한 경제, 북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선점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에게 기회를 다 줘버려 가지고 우리는 이 한반도 신시대가 열려도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저는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국회 협조 당연히 필요한데 예. 내심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150석 넘는 과반 그걸 꿈꿀 걸 아닙니까? 일단 목표치는. 근데 지난번 선거에 120석을 얻었으니까 한 30석 더 얻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지금 아주 좋아지는 상황인데 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과반수 넘길 수 있다고 보고요. 단독으로. 예. 네. 그러니까 뭐 막판에 절대 이 방심하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만 희망적으로 봤을 때 단독 과반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그러면은 뭐 열린민주, 정의당 이렇게 해서 범여권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160 정도 이상도 가능하겠네요. 글쎄요. 다른 당 부분은 제가 함부로 말을 예.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당과 선거 후에 무슨 협조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도 그분들 생각에 달린 것이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겠죠. 예. 그 아버님 고향도 이제 목포고 이번에 그 김원걸 위원장도 목포 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하셨는데 목포에 민주당 후보가 있고 예. 정의당 후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터질 때 가면 박지원 의원이 지키고 있고 예. 3파전 양상이지 않습니까? 목포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뉴스로 들은 것과 소문 조금 들은 것밖에 없는데요. 예. 목포의 이 유권자들께서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고 좀 새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후보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더불어 시민당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불어 시민당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더불어 시민당 각계각층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기기 위해서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불어 시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걸 더불어시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30명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53명이었는데 오늘 39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고무적인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당국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특히 이 술을 마시는 바나 뭐 클럽이나 뭐 이런 곳에 위험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태원과 뭐 설해마을에서도 확진자가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조용한 시기, 그러니까 이 조용한 시기를 지나서 더 확진자가 떨어질지 아니면 이 시기를 지나서 확 늘지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확진자는 39명인데 또 완치자가 197명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3,000명대 초반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 수가 사실은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만큼 치료를 받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니까. 네. 예. 지금 뭐 점점 우리가 이걸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서요? 네. 기획재정부는 IT 기술을 적용한 한국식 코로나 대응 보고서를 제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제기구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일 OECD 사무총장 주재로 30여 개국 회원국 대사가 신종 코로나 이 대응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OECD 대사들은 한국 관련 세션을 따로 만들어 공유하자, 언론 기사나 소개 자료를 공유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진짜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구하자라고 이후에 모았거든요. 이런 요청에 따라 정부는 최근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개발도상국에 보낸 코로나19 격파학이란 제목의 자료, 이걸 더 좀 발전시켜가지고요. 각국에, 특히 선진국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 대응뿐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검진, 자가 격리자들 위한 자기 관리 앱, 자가격리 앱, 또 신속 진단 키트 같은 정보기술, 바이오 영양 소개 이런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자, 유럽과 미국이 이어 중남미에서 또 갑자기 확진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남미 각국 보건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중남미 30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10,000명이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선 지난 2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다음에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데 나라별로 보면 브라질이 제일 많습니다. 16,170명, 칠레가 5,546명, 에콰도르가 4,450명, 페루가 4,342명, 멕시코가 3,181명, 파나마가 2,528명 순인데요. 사망자도 브라질이 819명, 에콰도르가 242명, 멕시코가 174명 이렇게 1,8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중남미 대부분 국가가 검사에 소극적이에요. 검사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검사를 한다면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폭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쏟아지는 사망자로 인해서 사체를 처리할 수도 없다. 뭐 이런 기사까지 들리니까 네, 걱정이 그렇습니다. 참 많습니다. 예. 정치권 얘기로 가봅시다. 통합당 김대호 후보와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이어지면서 결국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었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면서 또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뒤에 말이 근데 주목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에 온 지 10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제가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결집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으로 좀 보입니다. 예. 모셔온 사람이 나가겠다? 이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일이거든요. 나가지 않게 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말실수는 또 설화는 당연히 선거 전에 조심해야겠죠.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지역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막말 파동은 예. 뭐 당연한 건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막말은 아닙니다만은 말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 뭐 통합민주당을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이 통합당, 민주통합당 얘기를 하더니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과반 만들어달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4년 전의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예. 미래통합당이 입에 잘 안 붙는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자들도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좀 피곤한 게 아니냐, 피로가 쌓인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이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한 주동식 통합당 후보가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예. 있습니다.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5.18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지역 케이블 방송, 이 광주 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후보자 연설에서 주동식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은 광주의 민주화 유산을 이용해 집권에 성공했다면서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이 공당의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5.18을 그렇습니다. 제사라고 비교하면 어떡합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세훈 후보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과 3명이 곧바로 제지가 됐는데요. 제지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지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에게 선거운동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 후보 측은 보도자를 내고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서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이 흉기를 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네. 선거 유세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정확한 건 아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글쎄요, 뭐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이틀간 진행되는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발행한 사진이 붙어져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 편리한 점이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하게 된다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고 기표한 다음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용에 넣어야 됩니다.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자신의 선거구에 가기 때문에 회송용 봉투에 꼭 넣어서 넣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 본투표날 하게 되면은 지정된 곳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인데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투표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행사된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꼭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자가격리자들,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처벌받게 되는 건데요. 선관위가 고심 중입니다. 정부에다가 얘기도 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 15일 투표일에 뭐 한 4시나 5시 정도에 잠깐 해제를 해서 오후 6시 되기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다음에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다가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 이걸 좀 논의 중입니다. 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리가 이 참정권인데. 그렇습니다. 자가격리로 참정권이 박탈당한다? 그것도 논리적 모순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가가오 방문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네.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해가지고요. 안전하게 우리 참정권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 대선 경선에서 이게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었는데 버니 샌더스 네. 중도 하차했네요. 그렇습니다. 대의원 확보수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서 300명 뒤지는 상황에서 승리로 가는 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선거운동 중단 방침을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거운동을 잘 못했고 특히 초반부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결집을 하면서 샌더스 상원 의원 많이 고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앞으로 선거운동 중단과 별도로요. 남은 경선 기간 투표용지에 이름을 계속 올려서 대의원 확보 작업은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 공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를 익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좀 왼쪽에 있는 정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대결로 지금 굳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73세, 바이든 전 부통령이 77세입니다. 백인 두 남성의 대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교회 목사 김모 씨. 네. 이 구속영장 청구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거든요. 많이 늦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지검이 최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김 씨가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친분을 쌓아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다음에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26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꽤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잡힐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예. 잡히게 된다면 거기서 또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루밍 성폭력 문제 이게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뭐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분노를 했거든요.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예. 뭐 여기서도 인터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시행됐습니다. 서버 다운이나 해킹 우려 속에 시작됐습니다만 비교적 순조롭게 수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연결해서 온라인 개학 첫 수업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 신갈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서화진 학생입니다. 서화진 학생 나와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했는데 첫 수업 어땠어요?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 예. 조금 더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예. 장시간 노트북을 보고 있어서 눈이 좀 아프고 선생님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조금 수업이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은 어려웠습니까? 네, 저희 학교는 쌍방향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은 반복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시 돌려볼 수 있었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노트북을 계속 보고 있어서 눈이 좀 필요한 것 말고 다른 단점은 없었어요? 문제점이라든가? 평소에 소통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소통이 안 돼서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질문도 하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군요. 네, 질문 해소가 안 됐어요. 예. 출석 체크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학교 경우에는 당일 시간표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강의 도중에 연결이 끊어지거나 뭐 버퍼링이 심하게 걸린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네, 저는 생각보다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혹시 이야기해봤어요? 서버가 끊긴다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직접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하고 온라인으로 볼 때 하고 집중력 차이는 어떤 게 더 나아요? 아무래도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예.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사실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지금 학교는 못 나가는 상황인데 학원은 어떻습니까? 학원은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학원은 가는데 학교는 못 간다. 이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학교 가고 싶죠? 네, 많이 가고 싶어요. 예,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싶고. 네. 학교 다시 가면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으세요? 소소하게 그냥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떠들고 싶어요. 예, 요즘같이 날씨 따뜻할 때 더 그렇게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싶을 텐데. 네. 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겠네요? 네, 집 아니면 학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집 아니면 학원에서. 근데 고3들이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내신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집에서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온라인 강의 듣고 학원에만 조금 의존하면서 예.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신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맘때쯤에 원래 중간고사가 치러지는데 지금은 뭐 개학도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학교 쪽으로부터 언제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이런 거는 전달 받았습니까? 네, 지금 변경된 학사 일정에 따라서 6월 초에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8월 초에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걸로 전달받았어요. 예. 수능이 연기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능이 연기되면 그 재수생들한테는 조금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래도 공부량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예. 재수생분들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아까 학교는 못 나갑니다만 학원은 나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학생이 볼 때 학원에서 코로나 관리는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에서는 초기에 휴원 조치를 내리고 예. 현재는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예. 모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어허. 발열 상태와 마스크 착용 유무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발열도 항상 체크하고 마스크도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수업을 못 받는군요. 아예 못 들어가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강의합니까? 네, 마스크 착용한 채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잘 안 들릴 텐데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목소리도 좀 크게 내시고 예. 목 아플 정도로 그렇게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첫 온라인 수업하면서 그 좀 고쳤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한다라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EBS 강의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학교 지필고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필고사랑 관련하여 학습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학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용인 신갈고등학교 3학년 서화진 학생이었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고 하면 5시부터 7시까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동 인권 문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가운데 아동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충격을 줬었죠. 몇몇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을 두고 아동 학대 논란도 불거지게 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박영희 커뮤니케이션 부장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김아미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아동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난해 말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보도되면서 저희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온라인에서 이제 성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인데요. 예. 네, 지난 2월 기준으로 보면은 피해자 중에 최소 26명이 아동 청소년 이제 10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각계의 공분도 큰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 등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성착취 외에도 온라인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 영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장래희망으로 이제 상위권으로 꼽고 있는 키즈 유튜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가 2017년에 이제 강도로 분장해서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몰래카메라를 하거나 실제 도로에서 이제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아동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에 위협을 하는 컨텐츠가 문제가 됐고 저희 당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이제 아동 학대로 고발해서 한 개 채널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유튜브에서도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극적인 것을 방송해서 클릭수를 늘리려는 속셈이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수익성과 바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유튜브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나오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착취물의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SNS에 접근이 쉽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온라인 상에서 그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까? 그러기도 하죠. 청소년들이 워낙 SNS를 즐기기도 하고, 예. 근데 SNS를 즐기는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예. 이게 되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또 위험이 닥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권장 연령들이 다 있습니다. 가입 권장 연령이. 근데 그것을 잘 고려하지 않고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많이 생각이 드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이 미디어 환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제 미디어를 많이 써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뭐 잠을 재워줄 분들 뭐 이렇게 찾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가출 청소년을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또 뭐 성매매 착취로 이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SNS 또 온라인 또 이제는 유튜브까지 상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좀 심각한데 과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고민은 늘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고. 네, 저희도 뭐 실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좀 고민을 시작하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 세대와 다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IT를 접하기 시작했고 예.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인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온라인에 대한 뭐 규제나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도 이제 매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고 여기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그동안 없었다고 전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랫폼을 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고 보호자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이 SNS나 온라인 IT를 접하는 것을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네. 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자 고발, 또 캠페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위협할 것 같은데. 미흡하죠. 네, 저희 민간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지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법 제도 같은 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법들이 있지만 이게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아동을 위협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희가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화상이나 영상 같은 것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이른바 ASMR이라고 해가지고 음성으로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음란물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행법이. 그래서 지금 기술의 발달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제 현행법이나 아니면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신속히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입법 활동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아까 사회적 분위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회부적 분위기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대처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권리가,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가,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교육에서도 좀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텔레그램에서 엠번방 사건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잖아요. 네. 저조차도 뉴스를 다루는 사람입니다만 몰랐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 공론화가 돼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처벌을 강하게 하면
그 부분도 사회적 분위기 좀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까 아청법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이 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엄청난 처벌을 받는데 네. 우리는 저는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고쳐야 하는 일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이다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은 특히 좀 일탈을 허용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장난이었다, 재미였다, 니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유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서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고 범죄이다가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엠번방 성착취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부모님이나 지인들한테 네. 이걸 다 알리겠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더 어디 가서 호소나 고소고발을 못한 상황이 놓여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부모님이 계속 옆에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2차 가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저희 사회적인 인식, 뭐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현행 아청법에도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아청법에서는 그 피해 아동을 자발성, 비자발성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보호 처분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제재를 법적 이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고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렵고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이제 예. 밝히지 못하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신고하면은 네가 이걸 했다는 걸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의 빌미로도 요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제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회유하고 또 협박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또 강요에 의해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벌해야 할 대상은 그런 이제 뭐 아이들 회유에 빠진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을 성착취하고 이런 걸 무차별 다수에게 배포한 어른들이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부모님이 일일이 계속 보고 보호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처음 아이들이 이제 SNS를 접할 때부터 부모님이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는 아니어도 되게 우리가 교육 쪽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라는 그 이과의 대상이다. 이건 너희가 뭐 신상공개 협박을 받았을 때 그걸 몰래 감출 일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분위기,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교육할 때 강범약 포함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성교육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같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IT 기기를 끼고 살 수밖에 없어서 더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부모님이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몇 시간을 쓰는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도 그렇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특히 지금은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집에서 뭐 우리는 우리 집에서 뭐 컴퓨터나 SNS를 1시간만 쓰자라고 약속을 했던 그게 다 무산이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약속을 서로 만들지 부모님과 아이들이 그 어떤 약속을 만들고 어떻게 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애가 7살, 5살인데 네. 뭐 30살 때부터 탭을 보기 시작해서 그 엄마한테 쪼르면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보게 좀 해줘라 해서 보여주고. 그래 그게 또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고민이 많이, 온 가정의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쓰게 해줘야 되느냐, 막아야 되느냐, 또 막으면은 친구들하고 소통이 막히는 것 같고, 공부가 막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몇 시간을 쓰게 하느냐, 언제부터 쓰게 하느냐 보다는, 우리 집에서는 왜 이런 규칙을 정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부모와 아이가 합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도 그걸 지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하루에 유튜브를 1시간만 보라고 정해주시고 부모님들은 계속 보시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되게 이건 왜 난만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좀 같이. 이거 꼭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냥
그냥 수동적으로 접할 게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이게 어떤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이고 어떤 컨텐츠는 좀 피해야 될 컨텐츠인지를 그 아이들에게 판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아이들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모든 것의 출발과 결론은 대화네요.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면.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네. 내 편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엠번방 사건 같은 거 터졌을 때도 우리 부모님 확실한 내 편이다. 날 편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2차 가해나 이런 고민 없이 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각자 이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일까 한 분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개인이 규칙을 지키고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은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걸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민성?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 걸 목격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개개인이 규칙을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디지털도 사회거든요. 그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시민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저도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사실은 온라인이 장점도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정보를 취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10분 살리는 반면에 좀 악영향으로 이제 거론되는 사이버 불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엠번방 사건 같은 것이라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는지 부모님들도 좀 찾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미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거를 혼을 내기보다는 이럴 때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부모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카페 5번 출구님께서 안 놀아주면서 핸드폰 하지 말란 아빠가 제일 나쁩니다. 접니다 그게. 박어진님께서 애들이 하는 말 분석하지 말고 동감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좋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동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동감해 준다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이 정도로 듣죠. 지금까지 세이브 더 칠드런 박영희 커뮤니케이션 부장, 미디어 리터러시 김아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여론조사 코너로 돌아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스 이특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어제까지 조사한 것만 이제 보도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조사한 거는 조사는 가능한데 오늘부터는 공표 보도가 안 되는 발표는 안 된다. 네네. 각 캠프에서는 이제 조사는 이제 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조사한 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늦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까지 조사하면 되니까. 네. 예. 아무튼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요. 바꾸자는 게 대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막판에 어떤 정보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판단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뒤집어 보면 유권자들이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의 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 없어요. 뭐 하루 있거나 이런데 우리는 6일이나 있거든요. 많이 이제 줄어들긴 한 것입니다만은. 근데 6일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다른 나라 유권자들과 다르게 휘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을 사실은 이것은 약간 뭐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하루속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역 의원들이 법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은 이제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선거 막판까지도 추격을 하기보다는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D-6에서 여론조사가 더 이상 공표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법 개정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잘못된 정보 또는 의도한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가 온라인을 타고 흘러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해가 사실은 지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당연히 공표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앞서 나간다, 어느 정도 따라왔다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고나 뭐 과태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권자가 그 아래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쭉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약간 맞고 전체적으로 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데요. 근데 사전투표가 도입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전투표가 높으면 진보 쪽 유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높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는 이것이 이제 고령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 사전투표는 많이 활용 안 하고 본선거에 많이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0대, 30대가 높긴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사실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제법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것이 약간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젊은 층을. 그런데 사전투표 뭐 이 얘기 진보 진영이 사전투표를 높이는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이 3일 동안을 알아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그리고 그 전에 총선 2018년, 17년, 16년 이제 세 번의 선거를 보면은 전체 투표율은 어르신들 5, 60대 이상이 높긴 한데 사전 투표율은 2018년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20, 30, 40 세대가 19.9%였고 50대 이상은 20.3%. 근데 이제 최종 투표율은 5, 60대 이상이 이제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전 투표율만 봤을 때 적어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난 2017년 대선처럼 한 7% 포인트가 20, 40 세대가 더 높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선거 결과는 지금의 여당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나왔고요. 근데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이번 금토 있는데 5, 60대보다 뭐 30, 40 세대가 좀 낮게 나왔다. 이거는 조금 여당에 불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사전 투표는 젊은 세대가 높았고 이번에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적어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로 30대 또 여성 이런 계층들이기 때문에 아마 2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한산한 때 많이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요. 이게 특히 이제 20대 대학생들한테 상당히 투표를 높이는 효과가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떤 주소지 패턴을 보게 되면 만약에 지방에서 서울로 온다, 서울에서 또 지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소지를 잘 안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혼인을 할 때쯤 이렇게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전투표 제도가 없게 되면은 뭐 부재자 투표를 아주 멀리 가서 해야 된다거나 고향에 당일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 때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주소지가 원래 고향에 그냥 있는 경우, 그래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상당히 투표 참여를 높이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선거들 보면은 20대가 30대보다 투표율이 약간 높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20대 워낙 지금 정치 외면 현상이 강해서 그 현상이 또 유지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대별로 확연히 가르는 투표 성향이 나옵니다. 지금 30, 50 젊은 세대는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투표를 하고 있고 60대 이상 연령층은 야당에 유리한 투표를 하고 있는데 30대, 40대, 50대를 합치면은 2,400만 명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포함되고요. 국민의 절반 정도 되니까. 근데 60대 이상 유권자도 역대 가장 많은 1,200만 명이 넘거든요. 또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고 3050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결국은 역시 세대별 세대 투표에서 결과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누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쪽에서 투표를 많이 가느냐. 결국 이 싸움이죠.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그냥 투표율이 아니라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전국 전체 유권자가 있는데 선거 결과는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기 때문에 어느 이제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확연히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대 구분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세대를 구분했습니다. 20, 30대의 젊은 층. 진보 성향이 있는, 그 다음에 40대의 중간층 또는 중도층, 그 다음에 50대, 60대의 고령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7년 정도까지는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구분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냐면, 20대는 별도로 떼어서 얘기를 하고요. 다양성이 높아지는 20대, 그 다음에 30, 40대의 젊은 진보층, 그 다음에 50대 중간층, 60세 이상의 고령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고령화되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나이가 심리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 자체가 이제 상당히 과거의 50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령 효과에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상들 최근에는 상당히 지연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별 특성을 보면은 이제 30대, 40대는 확실히 친여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친야 성향입니다. 50대는 스윙 보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부정평가 높을 때는 50대를 보면 전체 지지율과 비슷할 정도로 50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20대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에 있어서 혹은 여야 평가에 있어서 60대 다음으로 조금은 문재인 대통령 혹은 여당이 좀 비판적인데 그게 주로 남성들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30, 40 세대가 높느냐 아니면 60대 이상이 높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여야의 이제 유불리가 갈려질 것이고요. 50대와 20대는 다릅니다. 50대와 20대는 스윙 보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어떤지에 따라서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0대 이상을 잠깐 좀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고령층,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보수적이다라고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 5년 전과 지금은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예. 보수화되는 경향들은 동일하긴 한데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측면에서 이제 보수적 정서를 표출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그 보수적 정서 표출이 훨씬 더 이제 강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고령층에서도 정보 습득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정서를 공유하는 현상들. 그래서 보수화된 양태는 동일합니다만은 실제 그 안의 성격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경합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특히 수도권인데 수도권 선거가 중요한 건 또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죠. 121개 지역구가 여기에 모여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82대 35로.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내심 90석까지 바라보는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은 지난번 선거에서 15개를 대서 한 50석 정도를 노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수도권 후보 2명이 막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이죠.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선거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금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지지율 오늘 저희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당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고정 지지층은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문제는 무당파층, 부동층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이제 없애버린 결과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여론조사 자체는 당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또 그 마침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서 일반 대중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조사부터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 특히 이게 세월호 관련된 차명진 후보의 얘기는 경기도 안산, 단원 지역을 비롯해서 이 경기 그다음에 또 서울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지금 영남 호남은 거의 의석이 확정적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이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10석 20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통합당이
이 문제를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넜느냐 못 건넜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달라서 차명진 후보가 못할 말 했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빨리 제명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 혼선에 있어서 이게 더 오히려 선거에 좀 장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발언이 원래는 사실 이제 김대호 후보 정도의 관악값 나왔던 후보 발언 정도는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 이미 사실은 이념적으로 이제 양신형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이 상당히 좀 뚜렷해진 상황이었고 코로나 정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차명진 후보의 그 발언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제 이 막말 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월 15일이 선거잖아요. 근데 4월 16일이잖아요. 세월호 참사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 국면에서 영향받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 사안과 관련해서 막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표심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했던 약간 중도층들 같은데 투표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이제 있다고 보고 사실은 역대급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어떤 유권자들의 공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 문제를 사실은 뭐 파괴한 측면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역대급 이제 막말로 선거 기간에 막말로 뭐 등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 당의 뭐 목표 의석은 있습니다만 두 분이 판단할 때 수도권 판세는 어떻게 결과가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면 지난번에 보수 정당이 35석을 얻었는데요. 지금 그 추가적인 의석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이제 이 막판에 표심 정하지 않은 분들을 어쨌든 야당이 선거일에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제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번 수준으로 훨씬 좀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35석 그리고 그 전에는 43석을 얻었기 때문에 곧 뭐 중간 즈음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대략 예상하는 40석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뭐 이제 빨리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조치를 취했고 유권자들도 특히 이제 보수층은 큰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중도층도 당연히 빠른 수습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의석의 이제 목표치가 크게 밑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미래통합당이 목표치를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파가 없을 수 없다라는 어떤 징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PK 특히 부산 민심도 상당히 중요한데 부산은 18개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게 영남인데 TK 지역은 뭐 미래통합당이 싹쓸이 분위기인 것이고요. PK 특히 부산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부산 18석 중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6개 지역구입니다. 보궐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민주당 부산 선대위에서 이야기한 목표는 10석.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제 TK 지역에서는 뭐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사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PK에서도 상당히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선거 초반의 전망이었거든요. 분석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보수 정당 야당의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지난번에 얻었던 의석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버거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처음에는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야권이 사실 그 캠페인 자체를, 상당히 이제, 스마트하게 해내지 못하고, 이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이제 호평가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그 심판론이 추가적으로 더 번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경쟁 구도에서 혼선이 있어서 양 당이 어쨌든 목표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애초에 보수 정당이 기대했던 PK 지역에서의 어쨌든 압승 또는 잃어버렸던 의석에 대한 대부분의 탈환 이런 부분도 약간 이제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보수층을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제 좀 전통적 보수, 좀 보수에 강한 이런
유권자분들이 계시고요. 개혁적 보수, 그러니까 과거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지지했던 이제 또 과거에 뭐 친박 친이로 나눈다면 친박이 이제 영남권에서 강한 거고 친이는 이제 뭐 수도권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이쪽 TK라든지 PK는 전통적 보수 또 친박 이쪽이랑 좀 가까운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 차명진 후보의 영향력은 이 지역은 이제 수도권보다 덜할 것이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애초에 뭐 한 대여섯 석에서 뭐 10석까지 목표치를 올렸는데 예. 이 막말 파문 때문에 뭐 10석 이상으로 간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대략 지금 호남도 민주당이 석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남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뭐 10석 이상 가져가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한 5석에서 10석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뭐 최근 들어서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은요. 부산, 경남 쪽에 팽팽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또 예상외로 뭐 10석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숨겨진 또 미래통합당 표심이 분명히 한 5 내지 7%포인트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과거 전례의 학습 효과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자리가 쉬운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네. 뭐 호남은 방금 이 대표 이야기처럼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처럼 네. 보이고요. 충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딱 반반씩 나눠가졌거든요. 네. 50대 50으로 나눠가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27석이었죠. 충청 지역이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석이 늘어난 것이어서 28석입니다. 세종이 하나 더 답으로 늘었죠. 그래서 지난번 27석일 때 뭐 민주당 성향의 이제 무소속 후보 이해찬 후보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3석, 14석. 그러니까 반반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서 균형을 보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충남에도 보면은 보수 이런 언론에서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쓴 지역들이 많아요. 뭐 보수의 성지다, 충남 보수의 성지, 뭐 충남 보수의 본산,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뭐 JP도 과거에 있었고 한 지역들 또 보령 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 서천 지역에는 두 개의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이 다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의 후보들이었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런 지역들에서 공주 부여 청양 등 또는 보령, 서천 이런 보수 색채가 매우 센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뭐 경쟁 구도이거나 오히려 또 여당 후보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있었던 반반의 균형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보는 시각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14대 14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여당이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최근 들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뭐 15대 13 많게는 16대 12까지도 갈 수 있는데 뭐 많은 전문가들은 15대 13 정도가 아니겠느냐. 어느 누가 가져가도 대략 뭐 약간 한쪽으로 쏠리진 않을 것이다. 네네, 한 2석 정도 차이로 어느 쪽이 좀 우세할 예.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충청도가 사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제주도, 충청도 응답률도 낮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충청도 분들이 이게 대답을 잘 안 하시거든요. 포커페이스고. 약간 신중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은 최근 들어서 발표된 여론조사들도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좁혀지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지금 거의 박빙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자유선진당이 있었을 때는 좀 제3당도 있고 해서 좀 격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팽팽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정말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 외에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충청도 분들이 이제 느려서 뭐 의사표출이 또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이제 세 가지 기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와 다르게 뭐냐 하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 충청에도 있는 것이죠. 또 그냥 일반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이념 성향과 구분되어서 별개로 충청의 어떤 독자적 기류를 중시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의 자민련이라든가 선진당들이 이제 여기서 강세를 보였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기류들이 이제 여전히 나오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충청 대망론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예. 어떤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쪽 진영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류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흐름을 중시하는 충청의 어떤 기류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어떤 좌우 양당이 이제 경쟁할 경우에 쉽게 이제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원인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예. 제주는 3개 지역구가 있는데 3군데 다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강원도도 이게 참 그런 이게 도지사 선거하면 민주당이 몇 번 이겼는데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압승하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한 석만 가져갔었는데 내심 민주당은 이번에는 3-4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통합당으로서는 뼈아플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원주 갑에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출마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광재 전 지사가 사실은 매우 이제 강원도에서는 중량감이 있는 인사예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에 전국적 인물이 나오는 것을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라는 기류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제주에서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어쨌든 좌우 구분 없이 지지를 많이 보냈던 것처럼. 근데 이광재 지사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지 그 지역에서만 만약에 성과를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주변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광재 지사가 고향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지역구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또 원주에서 나왔고 춘천에서 도청이 있는 상황이니까 강원도 사실 전반에 대해서 연고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씩 좀 영향을 주는 것을 여당에서는 바라고 있고 이제 야당에서는 그것을 바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캠페인이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센터장님이 고향이 강원도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광재 후보가 여기는 오차 범위 바깥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한석은 이제 좀 민주당에서 좀 확실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송기현 후보도 원주 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당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관심의 대상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이 지역. 3파전이죠? 네네. 4파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있고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어부지리로 김경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소속 권성동 혹은 최명희 후보나 아니면 저 통합당의 홍윤식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정당 후보가 될 것이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김진태, 허영 이 대결 구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주 근소한 격차로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자, 그렇죠. 결론을 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각 지역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었고 이제 여당 야당 나눠 갖는 뭐 배분이 춘천 같은 경우 반반 또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의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들 이런 것들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좀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뭐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 과연 과반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고 또 제3당, 4당, 뭐 정의당 같은 경우 혹은 무소속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3당, 4당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